정치의 강의를 오늘 끝까지 한번 가보자. 자, 여기서 그러면 보자고요. 그러면은 자, 자유민주주의하고 지금 자본주의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는 맨 처음에 뭐랑 싸웠어요? 자유민주주의는 여러분 둘하고 싸웠습니다. 제도로선 두 개의 제도하고 군주제 때는 세습 권력, 군주제 또는 뭐 귀족정이 됐던 뭐가 됐던 세습 권력, 그러니까 계급제죠. 정치 권력이 계급으로 세습이 되는 이 계급제하고, 또 하나는 뭐하고 싸웠어요, 여러분? 그리고 교회권입니다. 교회권 두 개를 가졌어요. 이거하고 그러면 교회와 군주, 그럼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했던 사람들, 오토카지님 감사합니다. 이 사람들은 뭐였냐면, 이 사람들은 부르주아였어요. 그냥 부르주아 계급이었어요. 상인 계급이었다고요. 상인 계급 때 군주 그리고 교회, 이게 전투예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전투가 벌어지는 건 뭐냐면, 제가 얘기하는 거에서 여러분 보세요. 세금이에요. 세금 문제입니다. 자, 상인이 돈을 벌었어요. 상인이 돈을 벌었는데 군주가 세금으로 뺏어가고 교회가 세금으로 뺏어가면, 상인이 정치적인 권력이 없는 상태, 정치적 권력이 낮은 상태에서 부를 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를 쌓으면 계속 강탈을 당하는 거예요. 군주하고 교회에 강탈을 당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자연히 뭐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사유재산에 대한 보호, 이거를 당연히 상인은 강구를 하게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군주로부터는 뭐를 얻어내게 돼요? 과세 있죠. 과세. 그래서 대표 없는 곳에 과세 없다, 이렇게 가잖아요. 대표 없는 곳에 과세 없다. 그리고 이쪽 교회에서 했었던 짓이 뭐예요? 면죄부 판매였잖아요. 면죄부 판매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가 납세 의무를 뭐 현금이란 이유로 강요해서 돈을 삥 뜯어가는 거에 대해서 상인들이 저항해서 이 두 가지의 권력을 다 없애죠. 이게 여러분, 이게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게 앙시행 레짐이라고 하는 거 있죠. 앙시행 레짐이라고 하는, 자, 제1계급 귀족, 그리고 제1계급이 성직자였죠. 제2계급 귀족, 납세 의무가 없었죠. 우리나라에도 양반들 세금 안 냈잖아요. 세금은 평민들이 냈었죠. 세금 내는 평민들이 이 시스템 자체를 부셔버린 겁니다. 그게 여러분, 그게 자유주의 레볼루션, 자유주의 혁명이죠. 자유주의 혁명이고, 그러면서 이쪽에서 뭐예요? 그러면서 이쪽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독재죠. 독재, 왕정이나 이런 게 독재잖아요. 그래서 왕정, 독재, 그리고 이제 세습, 이런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뭐가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민주주의가 등장한 거예요. 데모크라시가 이렇게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반대는 맨 처음에 원래의 반대는 verse 뭐냐면 여러분, 독재예요. 독재, 군주정, 이렇게 돼서 이렇게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이쪽이 우파였고, 부르주아가 시작은 이쪽이 좌파였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제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뭐냐면요. 자, 이런 혁명이 완수가 되고 난 다음엔, 완수가 되고, 이 혁명의 과정에서 여러분 다 어떻게 되냐면, 이 네이션이 성립이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 있잖아요. 이 스테이트라는 건요. 우리가 말하는 스테이트라는 건,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세큘라리즘, 그래서 이게 세속주의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스테이트의 반대는 뭐냐면, 여러분 페로키라고 들어봐주셨잖아요. 이렇게 페로키어라다. 이게 페로키가 뭐냐면요. 이게 어떻게 스펠링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걸 보고 교구라고 합니다. 교구. 그러니까 교구라는 건 행정의 단위가 여러분 교회였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응애 태어나면요, 무슨 교구에 누구, 뭐 남양주 교구에 유재해서 저라는 인간의 신분이 등록이 되고, 직업은 뭐 이렇게 돼서 나의 사회성은 이 교구 소속으로 이렇게 형성이 됐었는데, 이 교구성에서 세속의
세속의 등록 이렇게 되면서 이게 스테이트로 넘어와요. 그러니까 페로키의 반대 개념으로 스테이트 이게 그래서 세속적 정치 체제로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요, 이 세속적 정치 체제로 가면서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등록이라는 개념이 생기죠. 등록에서 여러분 신분 등록이 생기고요. 신분 등록은 우리가 이게 주민 등록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또 등록을 또 뭐를 해야 돼요? 재산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재산 등록이 뭐죠, 여러분? 등기죠. 그런데 이 신분 등록이나 재산 등록이 여러분 교회에서 어디로 넘어온다? 교회나 군주권에서 어디로 넘어간다고요? 스테이트로 넘어가요. 그리고 이 스테이트가 관장하는 영역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이 릴럼이라는 개념인데 이 릴럼 세속적 스테이트가 관장하는 그 릴럼을 여러분 그걸 네이션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국민국가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간단히 하면 주민등록과 등기부의 범위, 그게 미치는 범위, 그걸 여러분 네이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이션이라고 부르고 그 밑에 있는 그거를 세속기관 스테이트라고, 이 스테이트 밑에는 여러분 또 다시 삼권 분립에 의해서 뭐가 분리되죠, 여러분? 입법기관, 입법, 사법, 행정 등의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행정기관 이쪽을 가버먼트라고 부르죠. 가버먼트라고 부르고 이게 코트라고 부르죠. 로코트라고 부르고 입법기관을 이제 어셈블리 이렇게 부르죠. 이 세 개를 합쳐서 스테이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스테이트의 수상적인 범위, 이데올로기적인 성격으로 릴럼을 규정하는 게 네이션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등기부가 생겼어. 등기부가 생기고 주민등록이 생기고 사유재산을 침해하지 않게 되죠. 사유재산이 침해되지 않는 이런 안정적인 근대국가, 이게 뭐예요? 근대국가의 탄생이죠. 이 군대국가는 이 기본적인 게 이제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로 쭉 생긴 겁니다. 네이션의 성립과 함께 쭉 생겼어요. 이게 안정화되니까. 그리고 여러분 베스트팔렌 조약을 보면 이 베스트팔렌 조약은 30년 전쟁이죠. 30년 전쟁의 끝에 나온 조약이기도 하지만 30년 전쟁의 끝에 이렇게 다 죽이고 나라가 박살나느니 그냥 교회권과 군주권의 몰락을 가져온 이 베스트팔렌 조약 30년 전쟁이라고 하지만 이게 80년 전쟁이 포함되어 있어요. 어느 80년 전쟁이냐면 네덜란드 독립전쟁입니다. 네덜란드 독립전쟁이 80년 전쟁이었거든요. 이 80년 전쟁이 진행된 중에 이 베스트팔렌의 이 30년 전쟁의 일부가 돼요. 그래서 베스트팔렌 조약과 함께 네덜란드 공화국이 생깁니다. 네덜란드 공화국이 생기고 이 네덜란드 공화국이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최초의 네이션과 스테이트가 정립되고 사유재산제가 가장 법적으로 완성된 신생국가 네덜란드 공화국이 생기죠. 이 네덜란드 공화국이 생기자마자 여러분 사유재산제가 안정화되니 그 다음에 우리는 사유재산제가 안정화되니 우리는 인간의 욕구가 뭐가 있죠? 축적이죠. 재산 축적입니다. 이 재산 축적에 대한 욕구가 폭발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 재산 축적에 대한 내가 열심히 일하면 재산이 축적된다라는 게 이게 정치 제도로 보장이 되자마자 이 사람들이 뭘 시작하게 됩니까? 네덜란드가 이렇게 되자마자 여러분 근대 세계에서의 사실상 첫 번째 해상 패권국인 스페인도 있었고 하지만 이거요. 해상 무역 패권국으로 네덜란드가 등장합니다. 네덜란드가 해상 무역 패권국으로 등장하고 전 세계 바다를 돌아다니면서 무역을 하면서 사유재산을 쌓으면서요. 그러면서 여기서 뭐가 생겨나는 거죠? 증권거래소도 생겨나고요. 각종 이탈리아 북부에서 나왔었던 이제 상업부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극약이 확 발전을 하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금융도 발전을 하고요. 뭐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재산했을 때 부동산 있죠. 여러분의 재산이 부동산, 등기로서 보장이 되죠. 그리고 여러분 예금 있죠. 예금은 금융제도로서 보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등기와 예금 계좌가 없이 어떻게 사유재산제가 이념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까? 사유재산 제도라는 이념이 부동산, 예금, 각종 증서, 그리고 그 증서를 절대화하는 네덜란드 공화국의 탄생과 함께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가 뭘 얘기할 수 있다고요?
자본주의를 얘기할 수 있는 단계가 오지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사유재산제를 보장을 한 이 형태가 아니고서는 발달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네덜란드가 이렇게 치고 나가고 있을 때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이런 데들이 혁명을 거치고 하면서 이 대국들도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네이션의 형태를 가지게 되죠. 근데 이 네이션의 형태를 가지게 됐을 때 세계가 각 나라들이 국민국가로 이렇게 네이션으로 재편됐을 때 세계가 두 개의 국가로, 두 개의 하이어라키, 위계로 세상이 재편됩니다. 하나는 뭐죠? 네이션과, 그리고 그 네이션에 딸린 뭐가 되죠? 컬러니로 세계가 두 개로 양분이 돼요. 이들의 재산 확장의 수단이 되는 컬러니, 이렇게 세상이 두 개, 네이션 아니면 컬러니 이렇게 바뀌고, 이 네이션, 컬러니를 확보하고 부의 폭발, 사유재산의 확장을 돕는 이 네이션들은 그 다음에 이게 뭐가 됩니까? 기본적으로 이 국가들이 제국주의 국가들이 되죠. 제국주의 국가들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발생하는 게 있어요. 처음에 컬러니가 됐을 때 처음엔 여러분 상품들이 식물이었어요. 식물이요. 뭐 이 커피라든지 면화라든지 기타 등이죠. 이 식물들을 여러분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뭐가 생겨나죠? 플랜테이션이 생겨납니다. 플랜테이션이 생겼는데 이때는 여러분 뭐예요? 자본가가 있었지만 여기서 노동자가 아니라 플랜테이션 노동은 여러분 노예 노동이죠. 이렇게 해서 초기 자본주의가 발달을 하는데 이 플랜테이션에서 여러분 뭐로 넘어갑니까? 팩토리로 넘어가죠. 팩토리로 넘어가면서 여러분 노동 형태가 바뀝니다. 자본가와 노동자 이렇게 바뀌죠. 그러면서 이 팩토리 시대 플랜테이션에서 팩토리로 넘어가고 이렇게 됐을 때 자본과 노예, 그래서 세상엔 여러분 두 가지의 생산 모드가 존재해요. 하나는 플랜테이션, 전 근대적 플랜테이션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거 사실상 근대적인 겁니다. 플랜테이션에서 자본과 노동의 형태, 아니 노예의 형태의 플랜테이션과 공장, 자본과 노동 이렇게 돼 있는 형태로 두 개의 체제로 분리가 되죠. 이게 이 두 개의 갈등 관계에서 결국은 노예제가 혁파되고 노예가 전부 다 뭐로 편입이 됩니까? 노동으로 편입되는 게 또 세상에 그 이치가 되죠. 그러면서 영국에서도 노예제가 폐지되고 미국에서는 이 자본 노예, 자본 노동 이 두 가지 생산 모드가 남부와 북부로 충동을 하면서 남북 전쟁까지 나죠. 자, 이 시기가 뭐냐면요, 여러분 19세기 중반입니다. 19세기 중반에 세계는 자본과 노동으로 또 이렇게 두 개로 양분이 되고, 그리고 이제 대규모 노동 노동 현장, 그러니까 중화학공업 그리고 대공장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되면서 19세기 후반부에 가서 여러 가지 사상들에 의해서 자본가의 사상, 자유민주주의와 노동가의 사상, 사회주의가 불꽃 튀는 대전투를 벌이게 되죠. 이게 이제 어떤 정치에 있어서의 지금 뭐죠? 네이션의 탄생과 그리고 자본의 탄생,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탄생, 그리고 사회주의의 탄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이 생산수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부를 가져다 주는 수단, 부를 창출하는 이 원천 수단에서 여러분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게 영주죠. 영주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생산수단에서 자본제를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자본가라고 하고, 그리고 노동을 가지고 있는 게 노동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런 식의 관계에서 계급 갈등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두 가지가 갑니다. 영주에게서 영주권을 뺏었듯이 자본가에부터 생산수단을 독점하고 있는 자본가의 권위를 없애고 생산수단을 모두가 다 함께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공산주의가 싹이 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때 두 가지 모드가 갑니다. 하나는
노동자와 가난한 자들에게 노동자와 가난한 자를 향한 크게 보면 이래요. 가난한 자에게 권력을 주자. 이런 게 있고요. 가난하고 약한 자에게 자선을 주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한테 돕는 거를 사회적 가치로 두자와 권력을 주자 이거를 두 개를 갈려요. 영국에서는 이 가난한 자에게 자선을 주자 이게 이제 페이비언 협회라고 합니다. 페이비언 협회라고 돼서 이제 온건 사회주의자들이라고 하죠. 온건 사회주의자 그룹이 생기고요. 이 권력을 주자 이쪽이 여러분 이쪽에서는 사상가로서 이제 제일 유명한 게 이제 로자 룩셈부르크라든지 마르크스라든지 이런 급진적인 공산주의자들 이런 쪽이 가난한 자들에게 권력을, 가난한 자들에게 자선을 두고 사회주의에서도 두 갈래로 가죠. 그러면서 이제 이제 고타강령 비판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그 내부에서 이 독일 SPD, 독일 사회민주당 내에서 여러 가지 노선 갈등 끝에 결국은 이 두 가지로 갈려요. 사회주의가 혁명파와 자유민주주의 존중파.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하는 거는 상권 분립이나 이런 거 이제 혁명을 부정하는 파. 그냥 이 제도 내에서 집권을 해서 예산을 만들자 이런 파가 되죠. 그래서 이 혁명파가 소련에서 공산주의로 꽃을 피고 이쪽 혁명하지 않고 이 자유민주주의 제도 내에서 사회주의 이래서 이런 걸 여러분 사회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지금 선진국들의 좌파 정당이라고 하는 3인당 계열, 사회민주주의가 생기고 하나는 공산당 계열이 생기죠. 이 공산당 계열은 그러면서 이 사회민주주의, 베른슈타인류의 사회민주주의를 변절자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자기네들의 혁명의 순수성 이런 거를 주구장창 얘기를 하죠. 그게 여러분 우리나라의 386입니다. 우리나라의 386 특히 이 혁명 중에서 이 식민지 좌파에서 이 NL 내셔널 리버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민족 해방 있죠. 혁명의 순수성.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두 가지가 있었어요. 1980년대에는 그러니까 70년대하고 이게 80년대 쭉 오면서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민주화 세력도 자체도 여러분 두 개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자유민주파와 그리고 여러분 사회주의파 이렇게 두 개가 있었던 거예요. 두 개가 있었던 거에서 자유민주파는 여러분이 자유민주주의는 우리는 또 애매한 게 반공도 품어야 되잖아요. 반파시즘이잖아요. 반파시즘인데 우리는 자유민주가 반파시즘, 독재에 맞서는 반파시즘이 되게 많으면서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이 반공도 품고 반파시즘도 품어야 되는 상황에서 이게요. 이렇게 독재 타도라는 말로 쭉 되면서 반공과 반파시즘을 두 개가 다 형해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성립되지도 않은 채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쭉 발전을 했죠. 왜냐하면 이쪽이 박살이 나 있었으니까. 그런 과정에 이렇게 자유민주주의를 그냥 당연히 주어진 것으로 디폴트로 생각하고 쭉 살아왔던 대한민국에 지금 엄청난 도전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의 침투 공작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아무 생각이 없는 상황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거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 얘기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